밤사이 눈이 많이 왔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다고 그래요. 3월 거의 뭐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좀 많이 떨어졌죠. 날씨가 예상 못할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작은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작은 증거라기보다는 꽤 중요한 어떤 증거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기후위기나 이런 위기 상황을 잘 체감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동절기 때는 워낙 많이 춥고 또 하절기 때는 전통적으로 너무 많이 더우니까 우리는 혹한과 혹서를 늘상 대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시기적으로 잘 맞진 않지만 갑자기 춥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덥거나 하는 곳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좀 더 피해를 덜 보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의 식생이나 여러 가지 작물의 어떤 이 배치 구간들을 보면 기후위기에 상당히 많이 취약해 있고 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과하면 보통 이제 사과의 이제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이 뭐 대구 정도 되잖아요. 그 상주, 성주 이런 곳이 사과인데 지금 사과가 강릉에서도 재배가 되고요. 철원에서도 재배가 됩니다. 그만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갑자기 눈이 확 오니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일요일날 뭐 현장 답사를 좀 가다가 좀 살짝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왼쪽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부터 뭐 조그만 현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아예 뭐 엄두도 못 냈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도 지금 밖에 나가질 못하고 영상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태양광 업계는 뭐 거의 이제 뭐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진짜로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신설 발전소는 거의 뭐 개통 문제 때문에 한전에서 일단 접속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발전화가 다 받고 뭐 공사 개시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뭐해? 한전에서 접속을 안 해주는데 접속을 해줘야 발전해서 전력을 송출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 태양광 발전 업계가 거의 뭐 홀딩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는 와중에도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지만 움직이는 시장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업계 지금 움직이는 시장은 이제 발전소 매매.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소를 이제 사고 파는 거죠. 뭐 현실적인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시장 가격에서 결국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합의만 하면 서로 이 가격이면 괜찮겠다고 하면 주고받는 겁니다. 그걸 제3자나 아니면 다른 뭐 기준들을 제시해서 뭐 비싸네 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얘기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할 수도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수용할 만한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태양광업은 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요.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태양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은 새롭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일종의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 만드는 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볼까?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는, 야, 이럴 바에라면 차라리 그냥 기존에 다 만들어진 걸 사. 그러면은 얼마인데?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매매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발전 설비만 매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까지 같이 매매가 됩니다. 제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 유튜브를 한 5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토지까지 구매해서 발전소는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왜?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이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토지 생산성이 좀 낮고, 아니면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옥상이 아까워서, 여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서 수익을 내면 괜찮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 해놓고 한 달에 얼마를 버니 어쩌느니 금리로 따지니까 10%가 넘니 안 넘니 해서 자꾸 돈 버는 쪽으로만 이렇게 꽂히니까 욕망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발전소를 했고 또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니까 최근에처럼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잘 운영하는 발전소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그 마음속에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뒤처지는 건지 몰라, 나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뭐 현금 어느 정도 있는데 저 현금이 언제쯤 되면 내 수중에서 증발될지도 모르니 지금 여유 있을 때 저 현금을 알토란 같은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태양광을 기후위기를 막는 중요한 기제, 내지는 앞으로 전력 시장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이 변화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내지는 저탄소 에너지로 계속 갈 건데, 그러면서 거대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내 마음속에서 갖고 싶은 욕망이 이제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내지는 뭐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임대가 될런지 어쩌는지도 모르지만 뭐 창고를 짓고 건물을 지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앞뒤가 전도된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태양광 발전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분양 시장이 잘 동작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1대1 매매가 되기도 하지만 분양하는 것들을 이제 손쉽게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하나 있고, 매매가 하나 있고, 분양시장을 자꾸 기웃거린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양시장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신설발전소이기 때문에 개통 연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얼마만큼 많이 왜곡되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가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분명 앞에서 얘기했듯이 땅은 있는데 생산력도 워낙 낮고 사실은 투입할 노동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차라리 저 위에다가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서 그냥 안정된 수익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죠. 그보다도 확실하게 이해를 넘어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이나 지붕 위에 비어있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주는 이 부분은 칭찬받아야 하고 또 박수를 쳐줄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모델을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이 얼마래더라 여기에만 꽂혀요. 꽂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시장이 아주 웃기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대가를 치를 거예요. 누가 치러요? 이런 것에다 돈을 투자한 사람들,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면요, 그 이익을 얻은 만큼 뭔가를 내놔야 돼. 그냥 계속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기본 법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놔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익이 나는 부분만 계속 집중하고 거기만 매달립니다. 최근에 이제 신설 태양광 시장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끝이 났어요. 이미 다 거의 완전하게 멈췄죠. 그리고 조금씩 돌아가긴 하지만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이제 보수공사들이 이제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보수공사는 다른 게 아니죠. 인버터가 수명이 다해서 인버터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군데의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인버터 교체를 했어요. 100kW가 2개이고 100kW가 2곳이고 한 곳은 35kW짜리 한 곳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기존의 발전소, 한 1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발전소의 인버터를 만약에 교체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전지하고는 달라요. 출력은 낮고 전지판의 장수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가 출력이 낮은 것만큼 전지판이 내보내는 전압도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지판에 비해서 전압이 높아요. 장당 전압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전지판에 몇 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스트링, 어레이라고 그래요. 스트링으로 구성을 해서 했을 때 몇 개의 어레이가 만들어지는지, 몇 개의 스트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스트링, 어레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비슷한 용량의 인버터를 찾는 거예요. 왜 비슷한 용량의 인버터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인버터 용량이 너무 크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의뢰가 있을 때마다 전체 인버터 시장을 한번 다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지판 어레이, 스트링 수에 맞는 인버터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DC 스트링 어레이죠. 어레이에 맞는 비슷한 용량의 인버터를 일단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가장 우선되는 거죠. 만약에 비슷한 용량의 인버터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때부터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어떤 게 더 높은가, 신뢰성이 어느 게 더 높은가 라는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가격은 동급의 인버터라고 하면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메이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크게 선택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가격 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인버터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버터를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kW급이라 그러면 똑같이 100kW 정도 되는 인버터를 찾아요. 찾고 이 100kW의 전력을 DC, 전지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스트링이 과연 지원이 되는지까지가 확인을 하면 그래서 인버터 선정이 끝납니다. 만약에 이 스트링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발전소에 이 DC 스트링이 예를 들어서 10개였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조를 말하는 거예요. 10개였는데 새로 이 10개를 내가 선택한 인버터가 다 수용을 못하고 8개밖에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 10개의 스트링을 다 분해해서 8개 스트링으로 다시 재조합을 해야 돼요. 이건 공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커지는 겁니다. 공사가 많이 커진다는 얘기는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00kW짜리 2개하고 그리고 그 35kW짜리 1개, 올해까지 해서 1개의 그 태양광 발전소 인버터를 교체를 했는데 이 태양광 사업주들이 이런 교체 공사에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서너 군데의 견적을 받아요. 그럼 대부분 한 1000에서 한 1300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공사비가 들어옵니다. 제한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면 제일 많은 게 900.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선에서 공사를 끝냈어요. 다른 데서는 전부 다 1000만 원 이상씩 견적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900에서 800만 원 정도에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적합한 인버터를 찾은 거예요. 인버터를 찾았게 되면 공사가 아주 작아집니다. 공사 구간이 작아져요. 그럼 당연히 금액은 내려가겠죠. 두 번째, 이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신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 업계가 계속 발전하거나, 발전이란 말 저 정말로 싫어하는데, 계속 유지가 되거나, 이 업계가 계속 커지려고 하면, 최초의 태양광을 설치할 때, 설치회사는 나름대로의 만족할 만한 이윤을 가져가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최소 한 번 정도는 인버터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그냥 공식적으로 1년치 수익을 때려박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10년
20년 동안 운행하는데 최소 한 번은 1년치의 수익을 통째로 때려박아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19년 동안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보수공사에서 너무 많은 이윤을 확보를 해버리면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가는 업체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수공사 때는 저희는 최소로 저희 이윤을 줄입니다. 최소로 줄이고 그렇게 이윤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공사를 최소한으로 줄여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하루나 이틀이면 이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플랜을 짭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보통 이틀 안에 공사가 다 끝나요. 인버터 교체하는 거야, 뭐 100kg급 인버터야 무게가 한 50kg 미만이니까 둘이서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면은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차단기, 뭐 약간의 전기선, 그리고 어느 때는 접지를 보강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큰 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많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지을 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10년 정도 지나면 전지판의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초만큼 전력이 생산될 기대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전량이 나와야 되느냐? 기본 단위인 만약에 100kg라 그러면 약 한 90에서 95kg 정도. 피크 발전이에요. 오후 1시,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아주 맑은 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동절기가 아니고 3월 중순 지나서 그때 이제 이런 피크 발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90에서 95% 정도의 효율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전선 그냥 몇 가닥 바꾸고 뭐 차단기 있는 거 바꾸고 그리고 인버터 바꾸고 하는 선에서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공사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절차는 또 만만하지가 않죠. 보통 이제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동떨어져서 내부적으로 하는 이 공사는 태양광 발전소를 처음에 신설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도면이 재작성돼야 돼요. 왜? 기계가 바뀌니까. 그쵸? 도면이 재작성된다는 얘기는 전기 도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 전기 도면이 바뀝니다. 전기 도면이 바뀌게 되면 전기 공사를 해야 돼요. 그쵸? 20kW 이상의, 20kW 이상의 전기 설비에 대한 공사, 신설이든 변경이든 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 전기 공사 감리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공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전기 감리 쪽에서 도장을 꽉 찍어요.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할 때처럼 관련 기관에 공사 개시, 이거는 이제 신설이 아니고 변경공사죠. 변경공사 개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라 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요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기안전공사의 최종 검수를 받아요. 만약에 태양광 발전소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이 중에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전체 구조 검토가, 태양광을 시설할 때는 구조 검토를 해야 돼요.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변경공사에서는 이 구조 검토만 빠지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도면 제작성 해야 되죠. 전기공사 감리를 붙여야 되죠. 공사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최종 공사가 끝나면은 검수를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딱 한 가지만 빠지는 거예요. 구조 검토만. 만약에 구조상에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으로 구조 검토도 같이 받아야 돼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금액을 사실은 쉽게 낮출 수가 없는데 저희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업이니까, 그쵸? 업이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냥 약간의 수고를 더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아주 최소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는 1200, 1300씩 들어오는 이 변경공사의 견적이 저희가 뭐 900, 저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1000만 원 이하로 공사 금액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발전소 소유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화시켜줘야 가뜩이나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비용을 최소화해서 부담을 적게 해주는 게 향후 이 태양광 업계의 건강한 어떤 확산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간혹 이제 개통 같은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버터가 위치한 곳을 완전히 옮기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그 접속반을 제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전은 이제 개통 라인을 이제 다시 손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한전 라인을 차단해요. 한전 라인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봇대에 이렇게 걸려서 태양광 발전소로는 전력을 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끊고 나서 이쪽에서 설비 변경을 해야지 안전할 거 아닙니까? 이 전력을 살려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끊고 그리고 다시 잇는 이를 투개방이라고 합니다. 투개방. 한전에 요청하면 투개방은 해줘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투개방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어떤 누전이나 아니면 지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소 운영이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DC 배선 라인에 어떤 누설, 지락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줘. 재밌는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강원도에 있는 설비입니다. 용량은 100kW고요. 이 현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10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DC 배선 누전이 걸려서 뭔가 손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차피 인버터도 이제 사용할 만큼 사용했으니 이참에 인버터도 교체하면서 DC 배선 누전을 잡자
라고 이렇게 공사 범위를 정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DC 배선 누전을 잡았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냐면,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태양 전지판을 이제 버티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철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각파이프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각파이프를 이렇게 지탱을 해놨죠. 그리고 배선들이 전부 다 이 각파이프 옆에 보통 이제 전선 닥트라고 그래요. 전선 닥트. 알루미늄 닥트를 붙여가지고 닥트 안에다가 쭉 전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인버터까지 온 거였는데, 배선 누전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에, 이거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색깔을 달리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닥트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 안에 전선이 쭉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이나 솔잎이나 이런 것들이 가을에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 중간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선 피복의 절연 성능을 떨군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DC 배선 누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딘가 배선상에 문제가 있어서 배선 누전이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찾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전기 이론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입구를 다 막았죠. 공사하면서. 여기에 더 이상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게. 그리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금산 쪽에 있는 설비예요. 100kW입니다, 용량이. 최초에는 이제 5kW짜리 인버터를 50개를, 5kW니까, 10개, 20개. 그렇죠. 20개, 5kW짜리 인버터 20개를 가지고 100kW를 구성을 했었던 현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50kW짜리 인버터 2개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났는데 가끔씩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태양광은 일단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노이즈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던 파형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태양광은 전지판에서 들어오는 전지의 직류 노이즈가 하나 있고요. 노이즈가 하나 있고, 한전 계통하고 연결이 되니까 계통 노이즈, 교류 노이즈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 노이즈를 이제 제거를 할까 선택을 해야 되죠. 이 두 개의 노이즈가 인버터 쪽에 계속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인버터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차단기가 이제 트립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는 계통 노이즈야 잡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계통 노이즈를 잡겠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EMI, 노이즈 필터를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지 쪽의 노이즈라도 최대한 억제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인버터하고 설비하고 분리했습니다. 저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철제가
전부 다 접지 라인을 통해서 전지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설치하는 공간에 30mm짜리 낙엽송 판을 제재소에서 켜와서, 낙엽송은 오래 가니까 켜와서 저 낙엽송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기존의 전지판 쪽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인버터를 재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계측기나 어떤 측정 설비를 가지고 이걸 해결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개념적인 부분만을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냈습니다.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기도 하죠. 물론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단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인버터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인버터가 순간적으로 피크나 아니면 전력량을 좀 잘못 컨트롤하면 차단기가 투입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교류 쪽, 한전 쪽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건 어렵고, 차라리 그러면 반이라도 전지 쪽의 노이즈를 제거를 한번 100% 노이즈를 제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이 제거를 해보자고 그래서 인버터를 설비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인버터 쪽의 접지를 단독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인버터만 별도로 사용하는 접지 라인까지 구축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기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전기가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 쉽게 얘기해서 오실로스코프를 현장마다 들고 다니면서 파형을 측정을 하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계측기를 통해서 전기 상태를 확인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거고요. 또 계측기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분해도,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예요. 분해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계기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계측기를 이용해서 상태 확인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직관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토가 뭐냐면, 안정되게 남은 10년 정도를 잘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전지판을 10년 정도 썼으니까 어느 정도 성능 저하가 있을 것이고, 그 성능 저하를 감수한다고 했을 때 예상 발전량을 상정을 해놓고요. 최대한 그 발전량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죠. 간혹 이렇게 보면 발전소 설비인데도 불구하고 SPD,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낙뢰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낙뢰 보호 장치는 사실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기라고 그래서 차단기처럼 생긴 거 하나하고 그 밑에 이제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낙뢰 보호 장치를 결선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사입하는 비용이 20만 원이 채 안 돼요. 물론 단순하게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만 채용한다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낙뢰 보호, 낙뢰라고 하기보다는 서지라고 하는 이제 외부의 급격한 정기적인 충격이거든요. 정기적인 충격 안에 낙뢰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또 100%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간혹 이제 발전소 설비에 이런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를 같이 장착을 해줍니다. 물론 요즘에 나와 있는 인버터들은 내부에 DC 쪽하고 AC 쪽, 그러니까 전지판 쪽하고 한전 쪽하고 두 개의 서지를 제거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인버터 내에서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가 상하게 될 경우에 인버터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를 하나 더 달아서 인버터를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를 이제 설치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수의 그 태양광 발전소들이 조용히 이렇게 인버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첫 번째, 예전에 만들어진 발전소이기 때문에 지금 막 살 수 있는, 지금 막 구매할 수 있는 인버터하고 조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전문가인데 그 정도는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한 인버터마다 최소 10개 이상의 인버터 라인업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5개 정도의 인버터 회사가 갔다 그러면 한 50개 정도의 인버터가 구입이 가능한 상태고 그 인버터들이 적용할 상태인데 그 50개 정도 되는 인버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그래도 그 라인업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다가 선명하게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것도 일이죠. 찾는 것도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 영상은 아마 주택용 태양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응용의 측면과 그 다음에 요즘에 주택용 태양광 3kg도 설치가 되니 안 되니 그러거든요. 한전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의 저는 웬만하면 그냥 태양광 설치를 정말로 하고 싶다 그러면 100% 다 주택용 태양광, 그러니까 10kg 이하짜리 주택에 설치되는 상계용 태양광은 다 설치를 다 해줍니다. 어떻게?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한전이 거부할 수 없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폭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날씨가 이제 확 풀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한 해살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뭐 조용조용하게 뭐 전염병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사회가 점점 이제 각박해지고 있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제 중산층들, 그 서민층의 어떤 생활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언론에서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양광 업계에도 좀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3년 이내에는 태양광 업계는 어떤 훈풍이 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